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의 저수지로 낚시하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었어. 논산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고달픈 이등병 생활부터 병장까지 마치고 당당히 사회에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복학하지 못한 잉여인간이었지. 전역을 하니 학기가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넘은 시점이라 거의 1년을 생으로 쉬어야 했어.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 6시에 기상하는 몸의 밴 습관은 빠지는 군기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지만 대신 무료함과 지루함이라는 괴물이 찾아오더라고. 그때 내 무료한 일상을 구해준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낚시가 되식었다. 처음엔 친구들을 따라 몇 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낚시의 매력을 못 느꼈었지.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라면 끓여 먹고 방해 안 받고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따라갔던 거거든. 그런데 이 낚시란 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라고. 그 매력에 빠져들다 보니 나중엔 내가 먼저 나서서 선동하는 경지에 이른 거야. 난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좋다고 하는 여자를 같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가 좋아하게 돼버린 거랄까. 몇 달 죽어라 알바해서 낚시 풀셋을 구입했지. 낚시가 처음 초도 장비 구입비가 좀 비싸서 그렇지. 일단 장비만 갖추고 지렁이 한 통과 떡밥 한 봉지만 구입하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친주머니적인 저렴한 취미생활 이거든. 낚시를 다니다 초보 때 운 좋게도 월척도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 그 꿈이 뭐냐면 모든 낚시인의 환상인 사자짜리 붕어야. 사자 붕어가 뭐냐면 40cm 이상 되는 대물 붕어를 말해. 무슨 붕어가 그리 크냐고. 그러니깐 꿈이지. 귀에서 그렇지. 분명히 있는 붕어야. 원래 토종이 아닌 외래종인 떡붕어는 40cm 넘는 붕어도 꽤 많아.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렇지만 우리 토종 붕어인 노을한 참붕어는 사자짜리는 환상 그 자체야. 그런데 이 사자짜리 붕어가 살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 첫째, 먹이가 풍부해야 하고. 둘째, 기후와 기온이 좋아야 하고. 셋째, 사람의 발길이 많이 안 닿는 곳이라야 하고. 넷째, 최소한 10년 이상 바닥이 드러날 만큼 마른 적이 없어야 해. 그런데 그런 곳이 어디전 있나? 연중 행사로 가뭄이지. 어딜 가도 사람이 북적북적한데. 그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희소식을 들은 거야. 그 친구 집이 서해의 어느 섬이거든. 자기네 고향집의 뒷산으로 가면 내가 말한 조건과 같은 농업용 저수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 얘기론 예전 저수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묻해서 붕어 몇 마리 가져다 넣었는데 그때부터 붕어가 엄청 번성했다고 하네. 마을 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잡았겠지라고 하니 얘가 살짝 비웃더라. 누가 저수지 가서 붕어 잡고 앉았냐. 사방이 다 바다인데 갯바위 가서 맛있는 우럭을 잡지. 내 생각에도 그렇더라고. 붕어를 누가 잡겠어? 바다 낚시를 하지. 그래서 난 그곳으로 출조를 하기로 한 거야. 그 녀석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효도를 다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셔서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런데 가기로 약속한 전날 갑자기 그 애는 사귀던 여자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었고 광분한 녀석은 술과의 데드매치를 벌여 떡이 되어 누워버린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가했어. 배 타기 전에 시내 낚시점에 들려 떡밥과 지렁이를 넉넉히 준비했어. 바닷가에 가면 바다낚시 미끼만 팔더라고. 난 그 뒤 배를 타고 나침에 내가 뭘 먹었는지를 화장실에서 확인하며 어렵게 친구 고향섬에 갔어. 도착해서 보니 낚시를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 그러나 그분들은 바다 낚시를 오신 분들이었지. 나랑은 목적 자체가 틀린 분들이라 경쟁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 몰라. 그리곤 친구가 미리 설명해준 길로 마을을 지나 20분쯤 산 쪽으로 올라갔어. 마을 끝에 마지막 보이는 집을 지나 한 300m쯤 산 쪽으로 오르니 그 저수지가 나오더라고. 저수지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3분의 1만한 작은 저수지였어. 그런데 딱 봐도 여긴 대물이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 물가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물이 맑아서 바닥이랑 수초도 다 보였는데 정말 팔뚝만한 붕어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서둘러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눈앞에 그때서야 저수지 맞은편에 낡은 집 하나가 보이는 거야. 풀이 키만큼 자라. 잘 안 보였던 건데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느낌이 들더라. 그냥 보통 시골에서 많이 보던 슬래트 지붕집인데 아마 초가를 지붕기랑만 한 듯 싶었어. 집은 초가 형태였고 군데군데 무너지고 방문 창호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 집이었어. 누가 봐도 느낌에 사람이 살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을걸. 뭐 시골 가면 그런 폐가가 흔한지라 그런가 보다 했어. 폐가가 달리 폐간가? 그냥 사람 안 살고 관리 안 한 지 좀 되면 다 폐간 거지. 그렇게 앉아 낚시를 시작했고 처음에 떡밥을 써서 하는데 입질이 없는 거야. 한참 그러다 미끼랑 바늘을 바꿔 달았어. 지렁이로 말야. 그러자 넣기가 무섭게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역시 사람 손이 안 탄 곳이라. 붕어들이 떡밥 맛을 몰랐던 거야. 대신 살아있는 지렁이엔 환장하고 달려든 거지. 잡히는 족족 준척급 이상 되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딸려 올라오는 거야. 정말 신나게 낚시를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그런데 기대했던 사자짜리 붕어는 소식이 없었어. 워낙 기본 씨알이 굵기는 했지만 진짜 대물은 밤 낚시 때나 되어야 나오겠단 생각에 가지고 간 라면을 끓여 저녁을 먹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만화방이랑 낚시터에서 먹는 라면. 그리고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일걸. 그렇게 라면을 맛나게 먹고는 잠시 쉬었어. 밤 낚시 준비를 하고는 낚시 의자에 기댄 채 잠깐 자고는 밤 낚시를 시작했어. 입질은 좀 뜸했지만 고기 씨알은 낮에 비해 월등해져서 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더라고.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는 11시가 넘었어. 물론 인기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만의 낚시터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땐 날씨를 미리 체크해야 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했던지라 날씨를 미리 계산 안 한 나의 실수였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지만 별빛 하나 없는 하늘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마 보였다면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 하늘을 봤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는 순서에 입각하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조금씩 더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의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리는 거야. 비옷도 없이 겨우 조그만 우산 하나뿐이 없던 나는 그 우산으로 나의 몸이 아닌 소중한 낚시 가방을 보호했어.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번개까지 치는 거야. 낚시대를 잘못 가지고 있다간 피뢰침 역할을 해서 감전사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는 비에 잔뜩 젖은 몸이 심하게 떨려 오기 시작하더라고.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 낚시대는 그대로 놔두곤 낚시 가방과 간단히 싸온 짐만 들고는 랜턴 빛의 의지에 그 폐가로 뛰어갔어. 밤새 비 맞아 병 드는 거보다는 폐가라도 비나 피할 수 있으면 나을 것 같았거든. 작은 랜턴을 들고는 폐가로 가선 그 폐가 부엌이었다 생각하는 곳에 들어갔어. 내 짐작이 맞아 그곳은 부엌이었고 아궁이도 있었어. 그곳 한 모퉁이엔 쌓아놓은 마른 장작도 몇 개 있었거든. 난 아궁이에 신문지로 불을 지펴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어. 불이 나무에 옮겨붙어 타들어가니 몸이 녹더라고. 장작이 많이 없어 다 부셔져. 너덜너덜한 부엌 나무문도 목에서 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코펠레 빗물을 받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지. 비 맞은 생쥐 같은 꼴에 따뜻한 불과 속에 뜨거운 라면이 들어가니 급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라면을 먹고는 불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얼마를 졸았을까? 흥얼흥얼하는 낮은 소리를 듣고는 잠에서 깬 거야. 무슨 소리지? 잠결에 내가 꿈을 꾼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깬 와중에 똑똑히 소리를 들은 거야. 소리는 부엌 바로 옆방에서 나고 있었지. 예전 시골집들 봤어. 부엌 바로 옆이 대부분 안방이야.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엔 대부분 정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거든. 이 문을 통해 부엌에서 밖으로 안 나가고 방으로 바로 밥상을 들였었거든. 그 문은 대부분 창호문으로 미닫이 문이 대부분이었고 난 이미 군데 찢어진 창호문 사이로 조심하며 안을 들여다봤어. 방 안에 어떤 하얀 사람 같은 형상이 보였어.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으신 백발의 할머니가 방 안을 뺑뺑 돌면서 다니시고 있는 거야. 그 할머니는 그렇게 방을 돌면서 중얼거리셨지. 그 말도 들을 수 있었어. 방이 따뜻하네. 그렇게 도시던 그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 찢어진 정지문 사이로 내 눈 높이에 맞추어 앉아 계시는 거야. 그 괭한 눈으로 나를 마주 쳐다보면서 말이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귀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입으로 말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 말이 울리는 거야. 내 집을 부순 게 니놈이구나. 난 짐도 다 놔둔 채 빗속으로 뛰어나갔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을 쪽으로 달렸지. 달리다 저수지 건너편에 내가 낚시를 하던 쯤에 왔을 때였어. 꼭 그놈의 망할 호기심이 문제야. 사슴이 포수한테 왜 잡히는 줄 알아? 사슴은 도망가다가 꼭 한번 멈춰서 뒤돌아본다고 해. 얼마나 쫓아왔나 하고 말야. 포수는 그때를 안 놓치고 총을 쏴서 사슴을 잡는다고 해. 내가 그 사슴꼴이었지. 뒤돌아보니 어느덧 나온 그 할머니가 마당 끝에서 저수지 건너 있는 날 보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빙글 옆으로 돌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길을 따라 날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건 뛰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길 위를 스키 타듯이 스르르 미끄러져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을 쪽으로 비탈을 달려 내려갔어. 중간에 한번 360도 회전하며 넘어져 크게 굴렀지만 내 몸이 다쳤는지 살필 새도 없었지. 나중에 보니 무릎이 찢어졌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 뛰어 드디어 산 바로 밑 마을의 끝집에 도착을 하고는 그 집 마당으로 뛰어들면서 엎어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길을 보니 내가 내려온 길에 그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서 그 할머니가 서서는 무서운 눈으로 날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그때 마침 방 안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며 불이 켜졌고 어떤 노인 한 분이 나오시며 날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소리 없이 그 순간 사라졌어. 방에서 나오신 노인은 크게 놀라시며 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이 귀신에 가까웠다고 하시더라고. 방에 들어가니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놀라며 날 맞아주셨지. 아마 두 분 노부부만 사시나 보더라고. 그리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내게 냉수 한 사발을 가져다 주셨어. 난 냉수를 단숨에 들이킨 후 숨을 고르고는 내가 겪은 일들을 얘기 드렸어. 처음엔 웬 젊은 놈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나 하시던 노인분도 내가 그 할머니 용모를 얘기하자 크게 놀라시며 그러시는 거야. 서선댁 아주머니가 아직도 안 가시고 그 집에 계시나 보구먼. 그리고는 그 노인분은 그 집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 원래 그 집엔 할아버지가 중학생일 무렵 무태서 시집와서 터를 잡으신 노인분보다 열 몇 살 연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도 셋이나 낳고는 행복하게 잘 사셨다고 해. 그러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이 아저씨가 바람이 났던 거야. 그리고는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들고는 처자식도 다 버리고선 무트로 도망을 가셨다고 해. 혼자 남으신 아주머니의 고생은 말이 아니었다고 해. 조그만 산을 일구어 만든 밭에서 억척스레 일을 하고 마을 일이나 고기 따는 일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 해서 삼남매를 키우시고 다 장성시켜 무트로 공부 보내고 시집 장가 다 보내시고는 같이 나가 살자고 하는 자식들 말도 다 뿌리치곤 그 집에서 홀로 여생을 보내셨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그 집을 버리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을 기다린 거지. 그런 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노인 부부는 자주 할머니 집도 들여다보고 먹거리도 나눠드리고 하셨었나 봐. 그러다가 내가 그 섬에 가기 몇 년 전에 며칠 동안 외딴집 할머니가 안 보이셔서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된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가 보니 홀로 안방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던 거야. 그 뒤 무태에 있던 자식들을 급히 불러 장사를 모셨다고 해. 그리고는 그 집은 재산 가치도 없고 누가 들어와 살 사람도 돌볼 사람도 없었기에 그대로 폐가로 방치되었던 거지. 그리고 내가 피신했던 그 집이 어찌 보면 할머니께는 은인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고마웠던 집이었던 거야. 노인분이 할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도와드렸고 시신도 발견해주고 장례도 많이 도와주셨지. 그래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차마 더 해코지하진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해. 그 집에서 밤을 새우고는 아침 일찍 노인분과 함께 그 집에 갔어. 노인분이 집을 살피는 동안 난 짐을 챙기고 낚시도 걷었지. 그리고 노인이 향 하나를 피워 방에 놓으시며 그러시더라. 아주머니, 뭔 한이 그렇게 많아 아직도 못 가고 그러신다요. 다 잊고 빨리 좋은데 가소. 그러고는 돌아오는데 난 노인을 놓칠세라. 바짝부터 따라 내려왔어.
그리고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감사히 잘 먹고 인사드리고 왔지. 어쨌든 난 그 뒤로 별일은 없었지만 다시는 낚시를 하러 가지 않았어. 두 번째 이야기, 부모님의 괴담. 본인은 귀신을 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해병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군 생활을 백령도 해병대에서 수색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이 전라도 분이신데 그 당시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백령도 부대로 가자 선임들이 전부 경상도 사람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엄청 치이고 엄청 괴롭힘당하고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자살까지 하고 싶다던 생각에 군악근을 풀다가 또 하필 선임들한테 걸려서 또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밤샘 근무를 선임과 보고 있는데 선임 2명이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 보고 바다에 가서 전복 좀 따오라고 시켰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물살도 장난 아닌데 아무 장비 없이 칼만 들고 가야 하고 거기다 밤이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선임들이 빨리 안 간다고 또 엄청 때리길래 할 수 없이 아버지는 바다로 들어갔답니다. 울면서 들어갔다죠. 물론 밤바다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한 달빛과 그리고 전복이 있을 만한 위치는 알고 있기에 꾸역꾸역 잠수했는데 그때 바닷속 멀리속에서 뭔가 사람 형상이 다가오는 게 보였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하얀 사람이 똑바로 서서 다가오는 게 보이더랍니다. 헤엄치기도 어려운데 물속에서 똑바로 서서 다가온다는 건 말이 안 되기에 아버지는 바로 귀신이라는 걸 직감했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와 다시 무트로 돌아가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 하얀 여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이윽고 얼굴까지 보일 거리까지 다가오더니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전복 찾고 있어? 나 전복 많은데 알고 있어 따라와. 이렇게 말하더니 엄청 웃더랍니다. 그리고 마치 뒷걸음질 치는 것 마냥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니 그 잠깐 사이에 기억이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엄청 잠깐 사이. 그러다 정신 들었을 때는 선임이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헤엄치고 있었다는군요. 선임의 말로는 아버지가 바다에 가는 것을 손전등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잠수한 아버지가 올라오지 않길래 얼마 뒤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비춰봤더니 아버지의 발 2개만 물 위로 올라온 게 보였다더군요. 그러니 아버지는 바닷속에서 물구나무를 서 계셨던 겁니다. 선임들이 그거 보고 구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나름 해병대라 그런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바로 정신 추스리셔서 선임들에게 아버지가 본 것을 얘기해줬답니다. 그 뒤로 선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무모한 일은 시키지도 않았고 갈구는 일도 많이 줄었답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강원도에 백담사가 있는 곳 근처가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가난하지만 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운동회를 앞두고 운동회 경기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어머니는 단짝 친구와 함께 집을 가다가 헤어졌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 단짝 친구가 도로에서 군용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는 매우 슬펐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얼마 뒤에는 다시 운동회 생각만 맴돌았답니다. 운동회 당일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형제분들은 아침에 학교로 갔지만 외할아버지는 할 일이 있으니 뒤따라간다고 하시고 늦게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 외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실망한 채로 집에 갔지만 집에도 안 계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새벽 1시경 누군가 문 열어달라고 엄청 두들기길래 가보니 외할아버지였답니다. 할아버지를 본 엄마와 가족들은 경악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옷이 다 찢어지고 피범벅이 돼서 집에 오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오시자 영숙이 만 되풀이 하시다가 쓰러지셨답니다. 영숙이는 차에 치여 죽은 엄마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셔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직업이 신만이라 약초를 정리하고 학교를 가는데 늦지 않으려고 산을 타고 갔답니다. 그 당시에는 산길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 워낙 흉흉한 소문도 많아서 산을 잘 안 타는데 빨리 가려는 생각에
산을 가로질러 학교를 가고 있었답니다. 거기다 할아버지는 10만이이시니 산도 잘 타시기에. 그런데 가다 보니 어떤 바위 위에 어떤 여자애가 앉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죽은 엄마의 단짝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나도 운동을 못 가는데 어딜 가? 하고 화를 내더랍니다. 할아버지는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데 이상하게 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 깊은 산도 아니고 자주 오던 산인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이윽고 밤이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생각하시고 그 당시 어머니의 마을에서는 도깨비에게 홀렸을 때 외우던 주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무한 반복하며 외우시며 계속 길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때마침 도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산에서 나와 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산속에서 영숙이가 얼굴만 내민 채 어디 가냐고 라고 외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죽을 힘으로 도로를 따라 집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뒤 할아버지는 동네에 있는 무인에게 제사를 받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듯 했으나 정확한 세월은 모르겠으나 어머니가 아직 초등학생이실 때 할아버지는 약초를 캐시다가 미끄러져서 산에서 굴러떨어지셨고 그 뒤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중학생 시절에 마을에서 한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어머니를 아주 이뻐해 주셨다는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분 제사를 지내고 집에 와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동네에 서 계셨고 동네를 벗어나는 길목에서 돌아가신 아주머니가 이리 오라는 듯 손짓을 하시고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반가워서 아주머니에게 달려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잡고 뒤로 내동댕이를 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외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노려보시면서 너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셨다는데 꿈속이었지만 엄청 우렁차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머니에게 가더니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사라지셨고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 외할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슬퍼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켜주신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살인사건. 아오모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지역색이 강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녀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오소레산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TV 방송에 나오거나 하는 걸 봐도 다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무녀는 오소레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사기꾼인 것도 아닙니다. 츠카루 지방에도 무녀는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여자가 무녀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츠가루 샤미센을 연주하며 곳곳을 순회했습니다. 이들은 보사만하고 불리는 일종의 애인이었는데 이 중 감각이 날카로운 이들은 무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거의 없지만요. 실은 친구네 할머니가 몇 남지 않은 츠가루 무녀라서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츠가루 무녀는 오소레산 무녀와는 달리 명확한 조직이 없어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기에 이런저런 부탁을 받고 한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신내림 같은 건 아니고 평소에는 그냥 점쟁이 같은 모습이랍니다. 물론 오소레산 무녀처럼 신내림도 할 수 있고요. 친구도 어릴 적부터 사라진 물건을 찾는다던가 본인밖에 모를 일을 맞춘다던가 하는 할머니의 신기한 힘을 보아왔기에 깊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츠가루 지방 어느 시에서 시의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범인의 단서도 없다는 보도가 나오던 터였습니다. 친구는 할머니에게 무심코 물었답니다. 할머니는 이런 때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서 범인을 알아내거나 할 수는 없어. 그러자 할머니는 항상 지니던 물건이 없으면 영혼을 부르는 건 어렵단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친구도 별 생각 없이 물어봤던 것이기에 그 정도로 이야기가 끝날 터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묘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인연이 있는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은 부를 수 없을 게다. 친구는 깜짝 놀라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이들에게 원망받아 죽었단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 이런 사람의 영혼은 불러낼 수 없단다.
할머니는 무척 엄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셨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살해당한 시의원은 부업으로 사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탓에 수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샀고요. 죽인 범인은 한 명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몇십 명도 넘는 사람의 원한이 소용돌이치고 있단다. 그러니 만약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증언도 나오지 않고 증거도 없을 게야. 몇십 명이 함께 죽인 거나 다름없으니 이 사건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게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친구는 진심으로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병원의 영안실 괴담.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이야기다. 두 명이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고 경비를 돌았다.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없는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다. 그 병동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미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 질질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다. 나는 꿈속에서 멍하니 여기다 싶은 방을 향했다. 본 적이 있는 방이다. 지금 내가 선잠을 자고 있는 방.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일까. 나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 갑자기 쾅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난 분명 누워 있었을 터인데 어째서인지 서 있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둘 보인다. 그곳은 영안실이었다. 아까 들은 소리는 내가 들어오며 문을 닫은 소리였던 것 같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에는 시신이 한 구 누워있다. 아무래도 나는 불려온 것 같다. 혼비백산에서 나는 사람이 있는 병동으로 도망쳤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병 때문에 양 다리를 잘라냈었단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나를 부르러 왔던 거겠지. 다섯 번째 이야기, 비명소리. 지인의 이야기다. 그의 할아버지가 동료와 함께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살려줘라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당황해서 대답하려는 할아버지를 동료는 막아세웠다. 몹시 긴장한 얼굴이었다. 동료는 그대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계속해서 살려줘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할아버지는 한동안 갈등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사이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도와달라는 절규가 점점 커졌고 확실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달리는 것보다도 빠르게 도와달라는 외침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험한 산길을 달려내려갔단다. 그리고 갑작스레 탁 트인 장소가 나왔다. 누가 놓아둔 것인지. 거기에는 지장보살이 여러 개 놓여있는 작은 사당이 있었다. 아무래도 동료는 처음부터 여기를 목표로 달려왔던 것 같았다. 그들이 발을 멈추고 한숨 돌린 순간 등 뒤의 수풀에서 기묘하게 맥이 풀린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총을 꽉 쥔 두 사람의 귓가에 무언가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후 도와달라는 절규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는 입을 열었다. 저것은 귀신이네. 이 산에는 옛날부터 도와주러 온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군. 목소리가 들린 순간 이게 뜨거워지길래 위험하구나 싶었지.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희미하게 타들어간 부적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당에 빌고 또 빌었다. 그 덕분인지 그대로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일 이후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사냥꾼이 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험인 뇌리가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었단다. 만약 그런 것과 마주쳤다가는 끔찍한 결과만 남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란다. 여섯 번째 이야기, 불행. 어릴 적부터 나에게만 보이는 가족에게 불행이 일어나기 전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같은 모습이니 사람은 아니겠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쓰려 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이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제껏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삼촌이 죽기 전에도 보았다. 혈연이 없어도 친척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면 늘 나타난다.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거기 있을 뿐. 겉으로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이다. 다만 평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언제 어디라도 같은 얼굴에 같은 모습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내 눈에만 보이고 성별도 알 수 없다. 그저 무표정하게 시야에 겨우 들어올 정도의 위치에 가만히 서 있을 뿐. 집안에서는 본 적이 없고 밖에서만 마주쳤다. 대개 멍하니 있으면 어느새인가 시야에 들어와 있다.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을 보면 분명히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보지 않아 잊고 있었지만 지난 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봤다. 그때 난 일을 째고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건물 앞에 그 사람은 또다시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누군가 죽겠구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는 사이 그 사람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흘쯤 지난 어느 늦은 밤 근처 편의점까지 쇼핑하러 가는데 또 그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행이 일어나기 전에 연속으로 나타난 적은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 우뚝 멈춰섰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달려오던 차에 치일 뻔했다. 위기일발이었다. 나도 멍하니 있던 잘못이 있었지만 상대 운전자에게도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다. 몇 미터 앞에 멈춰있는 차로 다가가 운전석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쳐 할 말을 잊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은 지금까지 무표정하게 내 시선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쯧하고 혀를 차고는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어느 쪽일까 하면 아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녀석이 가족에게 불행을 불러오고 있던 것이라는 걸 그날 알아차렸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보질 못했다. 가족 중 죽은 사람은 없다. 물론 나도 살아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자가 다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다.